오늘 많이 오셨네요. 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잠시 아까 밖에 나가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정말. 차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예, 거의 다 차 타고 오셨겠죠. 그죠?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뭐라도 얻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예. 현재 부동산의 상황을 아셔야지, 그리고 그래야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아파트니까 제가 아파트만 핵심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파트의 투자 핵심, 그리고 향후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1시간 동안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요 세 단어일 거예요. 왜? 왜 가장 이게 가격이 떨어졌지? 왜 상승을 했지? 그리고 산업수요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쓸 겁니다. 이 산업수요는 일자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의 광의적인 개념이에요. 산업수요 잘 이해를 해두시고,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가치투자, 여러분들 뭐 가치투자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 단어를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요 단어가 핵심이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얻어가셔야 돼. 요 세 가지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딴 거는 뒤에 80페이지가 있어요. 80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도 지금 들으실 거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구 뭐 저기 전라도 분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전 지역을 1시간 내에 못 해요. 그래 공통적으로 하면서 요게 가장 중심적이다. 요거는 알아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부동산 상황이에요. 네. 이거 뭐 제가 항상 정규 강의 때마다 하는데 서울 부동산 정권별 가격이에요. 정권별 가격 한번 봐주세요. 서울과 그리고 부산, 서울과 부산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눈대중으로 한번 봐주세요. 서울과 부산 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노무현 정권이랑 이명박 정권의 그 가격대가 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격대가 수도권과 지방은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왜 반대로 흐르지? 라고 의문을 가셔야 돼요. 무든. 왜 가격은 저렇게 떨어졌지?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수도권이 엄청난 그 부동산 규제를 했거든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했었어요. 근데도 가격은 올랐어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가격이 올랐다, 이명박 정권은 규제라서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왜 떨어졌지, 왜라는 이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지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올랐어요. 이명박 정권 때는 수도권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방은 오히려 이렇게 급등, 완전 대세 상승을 했었죠. 거의 다 광주, 대구 할 거 없이.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올랐고, 문재인 정권에서 오르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규제가 심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왜 집값이 이렇게 됐냐라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래프를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보시면 집값의 원인은 밑에 적어놨어요. 노무현 정권 때는 뉴타운, 이명박 정권 때는 규제와 금융위기와 금리 인상과 유럽발 위기에 대해서 불안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이 떨어졌고, 박근혜 정권 때는 규제가 해제가 됐고, 문재인 정권 때는 정비구역이 촉진이 되면서 재개발이 많아졌다. 이게 원인입니다. 예, 요거는 아마 그 프린터로 나갈 거니까 요거는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유에 대해서 해치는 행동을 저희들이 스타디를 하면서 같이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요. 왜? 이건 저는 연구를 했잖아요. 저는 모든 지역들을 모든 기간에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요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유만 떨렁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진 않아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노무현 정권 때 지방이 올랐던 거는 똑같이 규제 정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10 대책처럼 취득세를 전국에 똑같이 적용을 했듯이 이렇게 똑같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방은 더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는 입주 물량과 기업 활성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많이 올랐고요. 박근혜 정부는 뭐 부동산 3법 해제가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올랐어요. 예. 뭐 단기간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거 아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정책이 과거 정책은 이랬으니까 현재 정책은 이럴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9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무주택자 외에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정부의 명확한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쉬워요. 자, 여기서 아마 문재인 정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책만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많아요. 그런 분들. 근데 저는 정권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부동산에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 더 불만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문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는 정말 우리 직장 상사랑 똑같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내가 거스르는 순간 제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방법을 거스르는 순간 내가 투자에 이렇게 많은 흠집이 생겨요. 결국에는 부동산은 정부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미워도 고우나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를 어떻게 깨달냐면 계속해서 깨지면서 또는 부동산의 흐름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정권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좀 답답하고 이렇지만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체념을 해요. 지금 순간에는 체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운 마음은 있어요. 저도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체념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투자자들이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제 마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무주택자는 사지 말라. 자, 그러면 정권을 한 개씩 보겠습니다. 이번에 7.10 대책을 한번 볼게요. 취득세를 이렇게 2주택자부터 올렸어요. 예, 요거는 뭐 국토부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렸어요. 그래서 4주택자부터 법인까지는 이제 취득세를 하면 12%. 그러니까 5억짜리를 사면 6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예. 자,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양도세율 인상을 했어요. 양도세율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서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을 빨리 팔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값을 받고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현상이 여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율 인상. 요거는 아주 중요한 이 지금 미래 집값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나타낼 것 같은데 종부세율은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금액의 누적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돈을 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한 5천만 내는 사람이 1억 내고 1억 내는 사람이 2억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종부세가 그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다주택자들은 이게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으려는 거잖아요. 법인이랑.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전국에 있거나 또는 어느 뭐 조정 대상 구역에 밀집돼서 소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럴 경우는 똘똘한 것만 남기고 팔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취득도 무주택자 외에 하지 말라고 하고 양도세율 높여가지고 파는 것도 힘들고 근데 종부세 때문에 팔아야 되고 그러면 어떤 선택이 나타나냐면요.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던져요. 근데 지금은 안 던져요. 왜냐? 지금은 관망을 하는 시기거든요.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번 겨울부터 해가지고 내년 봄이 되기 전까지 이사 시즌까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 6월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 6월 이후에 한번 나와요. 3번 정도 나올 거예요. 매물이. 그러니까 지금은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모든 이렇게 정책이 나오게 되면 한번 큰 정책이 나오게 되면 거의 다 관망을 해요. 거의 떨어지거나. 그래서 종부세율도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동산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땅이나 다 영향을 미쳐요. 취득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서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냐면 전국에 다 줘요. 목포든 광주든 대구든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무주택자들이 다 안 사요. 예. 그러니까 쉽게 사지 않죠, 사람들이. 예, 쉽게 사지 않죠. 덤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기가 없는 지역들은 더 사지도 않아요. 투자 수요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왜냐? 취득세가 늘어나니까 거래 비용도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땅을 사더라도 취득세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질 않아요.
근데 서민들은 살려면 서민주택이 뭔지 아세요? 보통 뭐냐면 빌라거든요. 근데 빌라도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 땅도 안 살려고 해요. 왜냐? 거래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 안 짓거든요. 사서 지어야 되는데 짓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택 공급수는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더 올라가겠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감소를 하면서 거래 감소의 절벽이 와요. 왜? 내놓는 사람도 없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자기 금액대에 맞춰서 이렇게 팔기를 원하지. 지금 양도세 뭐 그렇게 한 50%, 70% 내면서 이렇게 팔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은 지방에서 소외된 구역들은 하락폭이 더 커집니다. 하락폭이 더 커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민주택, 빌라들의 공급이 원가 상승에 의해서 감소가 되면서 공급에 따라 서민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계속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더 오르고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값은 올려야 되는데 전세는 올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월세로 올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월세도 많이 못 올리게 상향 조정하죠. 예. 이렇게 하향 조정, 그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부세가 향상하기 때문에 팔려 하지 않고 웬만한 건 정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방은 더 떨어지고 똘똘한 한 채가 더 올라요. 예,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가 더 올라간다. 근데 똘똘한 한 채의 이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중심 지역을 다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에서는 해수동을 일단 똘똘한 한 채의 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오르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 시초가 언제였냐면 19년도 10월 기점으로 많이 오른 거 아세요? 모든 전국이 많이 아세요? 그래, 그걸 그래프로 봐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했거든요. 6월부터 예고를 하다가, 그리고 7월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불붙었어요. 그때 심리가. 왜냐하면 서울에서 누르니까 지방으로 내려오고 지방에 있는 울산, 포항, 창원 재건축 단지로 몰렸어요. 그런 흐름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거래의 절벽이 오고, 그리고 초양극화 시대가 더더욱 강해진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르는 것만 오른다. 더 많이 오르는 건 더 많이 오른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이제 수요자마다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한 채일 수도 있고 광역시의 1급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도시가 이제 격차가 심해지거든요. 근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도시는 어디다? 중소도시예요, 중소도시. 인기가 없는 중소도시.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없는 중소도시. 기업들이 빠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안 몰려오는 곳. 근데 집은 많이 지어서 공급이 많이 되는 곳. 이런 곳들이 더 많이 힘들어져요. 예. 아마 지금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이걸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여나 지방 지역 도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던지지 않거든요. 왜냐? 이런 상황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하는 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이따가 나중에 공포감이 올 때 그때 같이 던져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공포감이 최대로 올 때 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게. 예.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 투자자들은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공포감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으로 어떤 공포감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대해서 우리는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기도 쉽지 않죠. 이게 취등록세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세금이 강화가 되고 매물 폭탄이 현실화되더라도 산업 수요가 몰리는 곳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예. 떨어짐이 작거나, 그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죠. 약간 떨어지거나 나중에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고르셔야 된다. 이런 정책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이런 정책, 710 정책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거래 절벽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매물 장기 명세가 생기면서 당연히 다주택자라는 법인들이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보냐면 여기 이제 10년간 서울 주민들이 이제 외지에 산 게 보니까 강원도에 가장 많이 샀어요. 그리고 가장 법인들이 많이 사는 시기가 2020년 5월이었거든요. 투기 세력들이 많이 움직일 때 너도 나도 법인 내가지고 많이 사셨어요. 그때 보셨을 때 어디를 가장 많이 샀냐면 경남, 창원,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강원도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즉 이 지역은 앞으로 법인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정책이 저렇게 나눴구나. 지금 관망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관망세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매물들 또는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 매물로 많이 갔던 지역들을 보면 경기도 수원 엄청 많이 사셨죠. 예. 수원은 수원역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 5년, 6년 된 아파트들 교통이 안 좋은 지역들까지 거의 1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법인 매물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건 그러니까 법인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지금 당장은 안 나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포감이 휩싸이게 되면 5천을 낮추든 6천을 낮춰도 안 팔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집을 가지시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러세요? 자기 집 안 팔려서 그렇잖아요. 지금 전국이 그래요. 전국이 지금 스톱 상태예요. 스톱 상태. 예. 이거는 우리 집, 우리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왜? 정책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01 대책 말고 임대차 3법이 나왔잖아요. 임대차 3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못 올려요. 이거를 30일 안에 관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체계가 안 잡혔거든요.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 요거 말 많죠? 2+2. 그러니까 2년 하고 2년 더 임차인 입장에서 2년을 더 살겠다라고 하면 그냥 비워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지 않죠. 그리고 정월세 상한제라고 해가지고 5% 인상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3억짜리면 1,500만 원밖에 더 못 올라요. 시세에 따르면 한 5천만 원도 올릴 수 있는데 1,500만 원밖에 더 못 올린다. 3억짜리면. 그러니까 갭 투자가 방지가 된다.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임대차 3법을 처리를 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저는 벌써부터 이제 2년이 도래하는 거를 팔려고 내놨거든요. 근데 임차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 이거 팔려고 해요 라고 하면 집을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싸움이 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현명하게 해야 돼. 예. 현명하게 조금 방법을 잘 해서 지금 오히려 이번 연도 가을 시기에 조금씩 전세가가 더 많이 오르면서 매매 수요가 약간 무주택자 위주로 살아날 때 웬만한 것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웬만한 것들은 그 시기를 보고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 지금은 오히려 8월 달에 비수기가 끼어 있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지 마세요. 예,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89년도에 전세가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90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 기간을 늘린 거 아세요? 그때 늘리면서 전국에 있는 전세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89년대는 전국적으로 17% 그리고 서울은 23%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서울이 23%라고 하는데 이것도 평균이거든요. 외지가 좀 사람들이 안 가는 거는 한 15%, 20% 상승했겠죠. 근데 강남 중심에는 35%, 50%까지 상승한 것들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억짜리라고 쳤을 때 1억 5천이 4억 5천까지 이렇게 전세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전세값이 올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예. 밖으로 내앉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슬픈 현실인데. 예. 근데 정부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정부가 바보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부는 이 일을 다 예상을 했습니다. 폭등할 것까지 다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폭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다 안정화가 되잖아요. 4년 해가지고 폭등되고 그러면 이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거래량이 없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낮아져요. 다시 이렇게 규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 90년도부터는 거래량이 없어지면서 낮아지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당장에 어떤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지만 이제 1년 뒤에 이제 가격이 낮춰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런 것들 준비를 하는 거죠. 정부가 바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세가 폭등하면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 버릴 건 버리시고 가지고 가실 건 가져가셔야 돼요. 예. 그걸 지금 이런 정책을 보고 예측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정책이 뭐가 나왔다. 이 정책이 어떻네.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이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정책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